네, 한국 경제 사상 첫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발표하면서 기준금리 1.75%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소 고문,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기준금리가 2%인데 더 내려갈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거든요. 먼저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발표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고 질문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에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상황 그리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자, 경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배경인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많이 놀라셨죠? 이런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2월달 금융통화위원회 할 때 전원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어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만에 이게 이제 경기 부양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근데 배경으로 우리가 꼽자면은 사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해외에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예. 한국은행 같은 거죠. 예. 거기서 금리 또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3월 17일, 18일 날 걔는 금리 인상을 지금 시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 회의가 17일, 18일 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 경기 부양에 한번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배경으로 이것이 검토되지 않았느냐 봐집니다. 물론 이번 회의도 보시면은 반대 의견이 소수 의견이 두 분 계셨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경기 부양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이제 영양제 맞은 겁니다. 좀 그래서 미리 디플레이션 예방 주사를 맞는 그렇죠. 겁니다. 디플레이션에 파이팅 한번 하자. 그런 배경이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엔저 정책을 비롯해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추는 분위기가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것 같습니다. 이 연초 이후에 거의 세계적으로 30개국에 가까운 나라가 금리를 인하했거나 아니면 네. 이제 유동성을 풀었었거든요. 그 핵심은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어쨌든 수출 쪽에서 모멘텀을 찾겠다는 건데 이번에 한국은행의 결정인 내수 경기 부양의 측면도 분명 한 축에 있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좀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유도해서 지금 그나마 믿을 곳이 경상수지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출 분야를 좀 더 힘을 키우겠다, 더해주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의도가 맞물린 금리 인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을 할 때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리는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동안 해왔던 관행도 있겠습니다만 네. 왜 0.25%포인트냐?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들에 따라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2004년도 미국 예를 보면 5.2%에서 2%로 내리면서 굉장히 큰 자극을 준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 보면 8월 10월에 0.5%를 내는데도 적도 불구하고 있었죠. 예. 이렇게 큰 경기에 영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보면서 아까 이주열 총재가 말한 것처럼 상황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0.25%고요. 또 사실상 지금 우리 국내 기업의 사상 최대의 사내 유보금, 이익 유보금이 지금 사내 유보금이 많잖아요. 네. 그 금리 인하 해봐야 유보금 있는 거 금리 인하랑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아직 판단이 안 섰고 다음 주에 큰 결정들을 봐가면서 나가는 그런 0.25%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계산이 이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침체된 경기를 띄우겠다는 건데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생각대로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통화정책이라는 게요, 이 과거 시카고 학파 이런 시대와 많이 달라진 게 요즘에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한다고 해서
시중에 있는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거나 경제가 뭐 오른다거나 긴축한다거나 이런 효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포인트 인하한 이유는 실은 1%대라는 이 상징적인 기준금리가 주는 하나의 상징성 같은 가상 겁니다. 출처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수장인 중앙은행 역시도 경기 부양 쪽에 올인하고 있어. 정부의 양쪽 재정과 통화가 모두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있어라는 거를 경제 참여자들한테 좀 알려주는 상징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국 경제의 경기 부양책의 이제 마지막 골목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하나만 짧게 더 질문드리죠.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 다른 나라들은 왜 내리려고 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금리를 내림으로써 해서 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수 촉진이 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요. 경제는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금융이라든가 화폐가 우리 혈액이라고 보면 금리는 혈압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고혈압에 걸려 있는 겁니다. 피가 신체 뭐 말초신경까지 잘 안 가다 보니까 여기 뭐 혈전도 있고 막 그래서 이 피를 내밀려면은 고혈압이 됐거든요. 그 혈전도 없애고 혈압을 좀 내려줌으로 해서 우리가 좀 어지럼증도 있고 무기력증, 고혈압 그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양제, 고혈압 약을 우리 경제에다가 처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저혈압 처방을 하는데 왜 우리는 고혈압 처방을 하냐는 거죠. 어제 유주열 하는 총재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막 질문 쏟아집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쓰나미입니다. 이제 쓰나미가 6월에 올지 늦어봤자 9월에 분명히 오는데 지금 3월에 우리가 왜 인하를 하느냐? 그 금리차 때문에 우리에 있는 달러들이 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하는 이제 유주열 총재 말은 나도 금리 인상할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제로 금리 아닙니까? 네. 미국이 올려도 막 0%를 갑자기 1% 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보다 높다. 0.25%, 0.5% 순차적으로 할 것이고 미국이 금리 올린다는 건 또 어떤 세계 경제, 미국 경제의 축이 살아난다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인하를 한 것이다라는 뭐 각오는 있다는 얘기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네. 네, 말씀하시죠. 사상 1%, 1.75% 초금리 시대는요, 저희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호재, 악재 좀 예상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예. 먼저 호재 부분 살펴볼게요. 고모님께서 직접 살펴보셨죠? 네. 하나하나 그래픽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지 않은 길 지도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도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 조심해서 나가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네. 효과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수출 네. 기업 실적 개선 도움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요. 우리가 환율로 상승에 인해서 우리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 증대된다. 예를 들어서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면 전월세 수익률이라는 게 7.1%입니다. 7.1%. 네, 전세에서 월세로 돌면 네. 그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1%대 금리보다는 7%대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네. 전월세 이 전환율이 7%까지 오르고 있고 뭐 펀드들도 4%, 5%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것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권 배당주 펀드 활성화를 좀 예상을 해보셨네요. 이런 쪽으로 투자처를 좀 옮겨보면 좋은가요? 지금 환율하고 주식은 사실 역사상으로 보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뭐 증권이라는 거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좋고요. 배당은 뭐냐면 지금 뭐 최경환 장관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배당을 많이 늘리겠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4 내지 5%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냐 4, 5%대냐 그런 걸 봤을 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번, 3번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수출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자, 환율이 들으면 우리가 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우리 환율이 올랐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물론 1,000원 환율 효과는 있습니다만 네. 금리 효과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라는 내려가면? 것은 예,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나니까 1,000원 우리가 1,000원을 갖고 1,000원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일부를 받아왔는데 이제 같은 돈으로 만들어서 일부를 수출했는데 일부리 한국에 들어오면 그게 1,5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만든 거하고 또 환율이 올라서 들어올 땐 1,500원으로 500원이 뛰었으니까 더 돈을 많이 벌게 그렇죠. 되는 같은 셈이네요. 거를 만들어도 환율이 올라간 걸로 해서 국내에 이 원화 베이스로는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가격 경쟁력이 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뭐 꼭 굳이 악재만 있다는 말씀은 아니십니다만 또 악재 부분은 정춘칠 평론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화면 먼저 그럴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상되는 악재입니다. 가장 큰 게 은퇴자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오. 금융소득으로 이제 은퇴, 뭐 하루에 생활비, 한 달에 생활비 받는 분들은 타격이 굉장히 은행에다 크고요. 돈 넣어놓고 있는 분들. 맞습니다. 연금이나 보험 쪽도 이런 마찬가지고. 부분도 보험도 그렇고요. 마찬가지. 네. 금융 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은퇴 예. 설계가요. 돈 고정- 넣을 데가 네.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나오는 건데 네. 고정금리 대출 이미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변동금리로 좀 바꿔야 되는 근데 건가요? 중도 상환 어떤 거예요? 수수료가 있어서요. 아. 그렇죠. 예, 그 부담까지 고려를 해버리면은 또 좀 바꾼 좀 굉장히 불과 지난달이었나요? 얼마 전에 저 고정금리 상품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럼 나도 고정금리로 갈아탈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저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기를 원하는데 좀 네. 답답한 거는 이미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못 갈아탑니다. 아. 그러니까 변동금리자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한 상품이어서 이래저래 기존의 고정금리를 이미 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 갚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속이 좀 탑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인데요.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도 그렇죠. 전세 물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전세라는 게 목돈을 받아서 은행이나 좀 더 안전 그쵸. 마진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금리 이렇게 낮췄으면 은행에 넣어봤자 체감 많이 났습니다. 집주인 전세금 받아서 예.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 월세 전환, 수익을 반전세, 받겠다. 반월세가 나오기 때문에요. 네.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집주인에게 이자를 내야 되는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식 채권 시장 외국인 투자 감소하고 제가 좀 물음표를 넣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를 떠다니는 이 돈들은 금리 1%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를 낮췄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악재긴 한데 왜 제가 물음표를 넣었냐면은 이걸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개선된다거나 한국이나 국가 경쟁력이 강해져서 뭐 채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게 된다면 굳이 외국인 투자자가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한국을 보고 들어올 확률도 분명히 있어서 좀 마지막 세 번째 무조건 금리 인하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 달러 자금이 떠난다. 이렇게는 확언할 수는 저 없습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는 이제 단기 투자 자금을 말씀하시는. 단기, 장기 다 합쳐서 어쨌든 외국계 자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뭐 저렇게 거시 경제는 가는데 문제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네.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대출 이자가 하락하는데 지금 집 사도 되나요? 대출 이자 싸지니까 집 사도 되는 시기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금리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상 지금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 호전세가 굉장히 완만하지만은 지금 금리 인상의 이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이자 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저렇게 대출이자 집 사도 되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특정 상품이나 특정 국가에 소위 말해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넓게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이 구성을 잘 돌리시는 것이 분산 투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지만 지금 안정하게 이 참 어지러운 놀라운 시대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시는 게 우리 정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딱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시기입니다. 지금 과연 집 사도 되냐? 지금 사지는 마시고요. 분명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네.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금융시장 무너지고 달러들 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의외로 세계 경제, 금융시장이 선전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다. 의외로 세계 경제가 튼실하게 기초를 다졌다는 뜻이거든요. 튼튼하다. 그거 확인하고 집 사시는 게 일단 시기별로 좋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물량입니다. 이게 거래량인데 1월에 지금 매수 거래량, 매매 거래량 상당히 괜찮거든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죠. 3, 최대 물량. 4, 5월 한 석 달까지만 더 이 정도의 거래량 추이가 간다면
집을 사실 분들은 저는 사도 된다. 두 가지 확인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은행 이자 소득 이제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은행에 넣어뒀던 돈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런 질문. 근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일본에서요, 금리를 인하하니까 저축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뉴 노멀이라고 해서 트리플 1% 저성장, 1% 성장 때 1% 물가, 1% 출산율에서 네. 1%대에 이 소위 말하는 저성장을 끌고 가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예. 일본에서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저축액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사시는 분들이 일정량의 돈을 뭐 매달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이론들이 막 흐트러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뭐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뭐 하이힐드 펀드라든가 뭐 브라질 국채 사시라 뭐 이런 지금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 그냥 단발로 듣지 마시고요. 자기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고 전문가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매일 전화하시고 그래서 흐름을 아셔야 되지 무조건 이거는 막 바깥하시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투자액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위험을 감내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금액으로는요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하고 국내 주식 시장에도 한 번쯤 눈을 돌릴 때가 왔다라는 건데 정말 주식 위험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코스피 2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4년에 걸쳐서 2100을 못 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금리 인하의 이 발동을 가지고 2100을 깨고 난다면 이 윗부분에는 상당 부분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 이런 있다. 쪽으로 2100 넘는 투자 자산 그 쪽으로 이상. 한번 눈을 기울여 돌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어제는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네. 주시장은 또 하락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어제는 좀 다릅니다.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과 전혀 다른 하루 저울리 동안에는 충격이었군요. 파생 포지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해하실까요? 네, 아까 드렸던 질문이네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대출 갈아타야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도 해지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만 뭐 그거만 없다 그러면 없으면은? 저 갈아타셔야죠. 뭐 그다음 이걸 뭐 뎁 리스트럭처링이라 그래서 자기가 좋은 금리로 갈아타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뭐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이런 것들이 바꿔주고 수수료 받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문가하고 자기 상황하고를 잘 이해해 주신 분하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디서 하나 듣고서 들어가는 풍월로 야 어저께 나 동창회 갔더니 이거 좋더래. 이거 안 되는 거죠. 예. 네. 뭐 아까 금리 인하해도 은행만한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대출 상품도 갈아탈 수 있으면 좋다. 뭐 대출 상품 다른 데 좀 알아보라고 말씀하시. 은행연합회에서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고정금리 대출자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바꾸고 후회하시는 경우가요.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 집에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바꾸신 분들이에요. 더 싼 이자로. 근데 집이 팔려버리면은요. 그 판돈을 갚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네. 변동금리 대출자라면은 이달 24일 날 나오는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상당히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품이 있을까? 뭐 지금 뭐 연 2.5% 고정금리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2.5에서 많게는 2.8, 최대 20년, 30년까지도 이런 상품을 주는데 이게 앞으로 전 세계에 있을지, 거기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해준다고 하는 정부가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은행에 한번 가셔서 안심전환 대출이 뭐예요라는 걸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금리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된 네. 바로 임금 인상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뭐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 임금을 올려서 결국 소득이 늘면 그게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부도 그동안 뭐 정부 세입 줄어드는데 이걸로 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네. 결국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C 플러스 I 플러스 G 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다 살리자는 건데 자 일단 최 부총리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경제, 특히 내수가 이게 뭐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에 따르고, 또 오죽하면은 그 임금을 과거 지난 3년 평균치보다 더 올리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비 촉진과 민간의 풍부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소비, 투자 확대 등 유효 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서 또 최경환 부총리는 간담회에서도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내수 회복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 인상에 관련된 발언을 3차례나 했는데 임금을 올리면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적정한 임금 수준이라 그랬는데 적정한 임금 수준은 저희 경제학에서 볼 때는 자기의 노동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졌느냐, 이걸 진짜로 최저임금을 그렇게 7%, 8% 올려야 되냐, 10% 올려야 되냐, 의문입니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임금 인상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 대타협이라든가 모든 게 있지만 보시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다 보면 노사정이 만나서 서로 양보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임금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바탕으로 해서 대타협하고 또 일자리 보호를 해주고 창출을 해주고, 그래서 임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는 저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지금 최저임금제를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제는 3월 31일까지 의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5일 날 그렇죠. 당장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올해 경제에 왜 또 그런 걸 갖고 나오셨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낚시 혹시 좋아하세요? 네. 낚시하려면 떡밥을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고기들이 모여서 오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고기를 하는데, 지금 떡밥을 이렇게 뿌리시고 왜 고기들은 안 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군 탄지기가 있습니다. 고기 모이는 데 가서 그걸 보고 찍어야죠. 다 모이라 야, 떡밥 뿌렸으니까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금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고요. 이 이제 임금을 올려야 경기를 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0대 대그룹, 30대 대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거는 경제를 살리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민주화, 즉 사회적 약자를 보완하고 복지 차원이죠. 복지 배분적 차원인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를 부양한다는 이 논리는 굉장히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10대 대그룹 혹은 30대 대기업의 그 부분들, 이미 최저임금과도 관계도 없는 그쪽의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최근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해서 유보금에 이제 과세하는데 그 조건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배당을 하든지 임금을 올려주든지 투자를 하든지. 네. 그때 많은 전문가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쓸데없는 거 빼고 임금 올려주는 것만 해가지고 그거 안 올려줬으면은 과세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배당이랑 투자를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배당 나왔냐? 쪽으로 가고 배당이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네. 이번에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투자로는 대주주들만. 네. 투자로 또 부동산, 뭐 네. 한전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이런 또 부동산 다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버리고 정작 중요했던 임금 임금은 안 인상은 올랐고. 한 곳으로 안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아예 최저임금을 건드릴 게 아니라 그때 그 임금을 그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쌓아놓던 그 대한. 30대 대기업의 임금을 정확히 직격탄을 날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상당히 이번에 아쉬웠습니다. 네. 문제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서 복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가 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케인즈식, 뭐 네.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할 돈이 없는, 그러니까 뭐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부가가치세가 됐든 무슨 세가 됐건 이렇게 계속 지금 세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0.25% 내린 것도 사실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적으로 갈아탄 겁니다. 금리 쪽으로. 그래서 재정이 부족한데, 자,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잘 이끌어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 하나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할 건 강화하고 장점으로 약점을 덮으려고 그래야지 자꾸만 약점을 올려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장점이 떨어집니다. 재정 건전성, 우리나라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네, 예. 지금 기업 쪽에서도 뭐 고용이랑 임금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다고 임금 인상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영세 소상공인들하고 그렇죠. 예, 그쪽은, 편의점 이런 예, 사장님들 네. 여기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따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소 고문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임금 그리고 1%대 금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